중화학공업이 이제 막 그 건설을 해서 뭔가 막 그 시작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제 2차 석유위기를 맞으면서 또 그 1979년에 박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국가 그 리더십의 붕괴 상태가 된 데다가 제 2차 석유위기를 맞으면서 그 박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중화학공업의 토대가 사실 하루아침에 깡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을 해가지고 중화학공업 구조조정하고 야, 이 중화학공업 하나만 가지고 이거 되겠느냐,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IT 산업이고, 그 IT 산업이라는 날개,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이라는 날개 두 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국가 모든 국가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완성된 시기는 전두환 시기였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기까지가 바로 국가 건설을 위한 혁명의 시대였다. 그 이후 시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전두환 대통령의 IT 산업이라는 이거를 그냥 과시를 향유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뭐 하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중화학공업과 IT 산업의 이 성장 동력이 이제 뭐 거의 약발이 떨어져 갈 쯤에 우리가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소용돌이에 갇히듯이 그냥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이런 현상.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이 세 분의 시대가 얼마나 위대한 시대였느냐. 이러한 어떤 우리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 가장 그 의문을 갖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선진국으로 예우받는 나라들을 보면 예외 없이 다 제국주의 시절에 다른 나라들을 식민 통치를 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심지어 벨기에까지 다른 나라들 전부 식민 통치해가지고 그 나라의 식량, 그 나라의 자원, 그 나라의 노동력을 가져다가 자기네 나라가 근대화에 필요한 걸로 쓰고 거기서 만들어진 물품을 갖다가 팔아먹는 시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 식민지를 통한 과시를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근대화를 해서 선진국이 된 거죠. 예외 없이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한국이죠.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잖아요.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에 오를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이 학문을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전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은 한국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전 전략 그 교과서를 보면 다 한국의 사례가 분석이 돼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5.16을 일으킨 해 우리가 1인당 82불이었습니다. 세계 독립국가 125, OECD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나라 중에 우리가 101번째, 그래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위입니다. 320달러. 우리가 82불이고 북한이 320불이었어요. 1961년에. 이건 그 OECD 이게 그 개발은행 통계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8432. 북한이 우리보다 1961년에 1인당 소득이 4배나 더 높았습니다. 왜 높았느냐? 바로 그 일본 사람들이 식민 통치를 하는 동안에 북한에다가 이 만주하고 그 소련하고의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주에다가 중공업 시설을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전부 북한에다 놓고 갔기 때문에
북한은 19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제2위의 공업국가였다. 자, 이렇게 우수한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정말 뭐 농토와 사람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됐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거죠.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을 쓴 학자들이 그 노벨상을 받았죠. 이 책도 보면은 야, 그 참 북한은 저렇게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도 왜 실패했고 남한은 집불도 없으면서 왜 성공했을까? 이런 걸 연구한 겁니다, 이게.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적이라는 셈인데, 이 월터 오스터로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발전 전략 전문가고 케네디 대통령에 참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 국가적인 혁신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성취를 이뤘다. 그러면 이 국가적인 혁신은 뭐가 혁신이냐?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해방을 맞았을 때 남한의 지도자로 이승만이라는 분을 만난 거하고 북의 지도자로 김일성을 만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김일성은 학력이 중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그리고 뭘 했냐? 자기 주장으로는 빨산부대 가서 빨산 활동을 했대요. 여러분, 빨산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뭐 월급을 줘요, 무기를 보급을 해요, 뭐 식량을 갖다 줘요. 전부 가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 등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의 머릿속에는 그냥 주민들 등쳐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김일성이 제일 좋아하는 일본 학자가 와다 하루키인데, 와다 하루키의 연구에 하면은 북한은 유격대형 국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거 마적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북한은 그 노동당이 옛날 조선 양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조선시대처럼 그냥 흡혈귀처럼 착취하고 앉아있잖아요. 마적대형 국가, 뭐 도적국가 내지는 약탈국가라고도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정말 미국에서도 가장 그 높은 학력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지식인 중에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미국의 어떤 최고 상류층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국제 정치 경제학 박사. 그리고 33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그냥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 그리고 오늘날 WTO라든지 그 UN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제사회가 무역으로, 교류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이론을 만들어낸 주인공. 여러분, 오늘날 지금과 같은 이렇게 자유무역 세계에 이러한 그 논리적 근원을 추적해 가면은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만난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좌익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분단의 원흉, 뭐 친일, 친미파에 뭐에 온갖 그냥 그래가지고 이승만 때려 눕히면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원한의 분풀이를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처럼 그런 인간들을 만났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히 그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김구라는 분이 그 당시에 우리 그 국가의 지도자가 안 된 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구가 중국에서 자기가 배운 게 뭐예요? 중국한테 삥 뜯어먹는 거 말고는 뭘 배웠어요? 여러분,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국민당 주석으로서의 자기의 통치비에 약 상당한 돈을 김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호의호시뿐만이 아니고요. 자기 백범일지에 보면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자기네들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대요. 다 중국이 대준 거야. 여러분, 왜 대줬을까요? 장개석은 못했던 거 마찬가지지만, 이게 일본하고 이제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니까, 쟤네들이 이제 우리하고 싸우던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패하면 우리가 다시 한반도로 가서 한반도를 우리의 소국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렬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김구한테 계속 선투자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중국 속국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 정보기관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미국이 승인을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뭐야? 야, 저거 김구 승인해주면 김구가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데, 김구의 정치 위상이 높아지면은 저거 완전히 장개석의 똘만이다 저거. 이런 아주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한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지도자로 만난 건 진짜 천운이었고, 그리고 이분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근대화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와서 보니까 나만의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우선 당장 급한 게 뭐냐? 땔감이 없는 거예요. 땔감이. 그러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떼가지고 그냥 나무 전부 벌거숭이 산이 되고, 비만 좀 오면은 그냥 막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하천이 범람을 이 모든 비극을 막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국민들에게 대체연료를 공부해야 된다. 근데 대체연료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저 태백 탄전 지역에 있는 석탄 캐는 방법밖에 없다. 석탄을 캐면 뭐하냐? 수요지까지 이거를 운반을 해와야지. 그리고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많은 또 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탄광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굴을 파면 무너지지 말라고 전부 나무를 갖다 받치잖아요. 수많은 나무 침목, 그 다음에 광차를 운영할 수 있는 레일을 깔고, 또 그 안에다가 이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집어넣어야 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많은 물건이 필요해요. 이거 실현하려면은 교통수단이 있어야 된다. 철도를 놓자. 그래서 이 광업인들이 이승만 박사가 귀국을 한 다음에, 야,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나 막 스터디하는 과정에 산탄지에다가 철도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된 게 48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49년도 4월에 영암선, 영주라고 하잖아요. 안동 위에 영주. 그 당시에 중앙선 철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청량리에서 원주, 제천, 안동을 거쳐가지고 경주로 해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일본이 전쟁을 위해서 철도를 급조를 했는데, 영주에서 지금 태백산 지역, 탄전 지역에 있는 지역까지 철도를 놓자. 여기 철도가 없었어요. 이걸 놔야 우리가 석탄에도 캐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49년 4월에 영암선 철도를 착공을 해요. 그래서 막 공사를 하는 와중에 6.25가 나가지고 3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휴전이 되자마자 또 이거를 재개를 해서 1955년 12월 말에 영암선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사업 중에 하나가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겁니다.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은 뭐냐? 이승만 박사가 하려고 했던 그 석탄을 캐서 그 석탄을 도해지로 이동을 시켜서 연탄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대체연료로 공급하는 이런 걸 하려면 태백산 지역을 보다 더 체계 있게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승만 박사가 이 철도를 놔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에 이 철도가 없으면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을 어떻게 해요? 철도부터 놔야지. 그 다음에 49년 5월에는 한백선이라는 걸 또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승만 박사는 각 분야에 필요한 가장 핵심되는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빛을 보느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빛을 본 거예요. 이승만 박사 시절에는 뭐 미약하지만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럼 박정희는 이승만 정부가 해놓은 그 도약의 토대 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고도 성장을 이뤄낸 것은 박정희 대통령도 훌륭했고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분야별로 다 닦아놨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영암선 철도 이걸 해가지고 막 그 탄좌를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석탄을 캐는 지역이 너무 좁았어요. 이걸 전부 다 대규모로 묶자. 이걸 이제 탄좌라고 합니다. 탄좌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탄광들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생산한 이 석탄을 도해지로 이송을 해가지고 저 망우리에다가 연탄을 고속대량으로 찍는 연탄 공장을 만듭니다. 삼표 연탄 이름 들어보셨죠? 이걸 막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막 보내려고 보니까 저 농촌이나 이런 데는 이게 경운기라도 들어가 이게 경운기 실어가지고 연탄을 나를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경운기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농로를 닦자. 그러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새마을 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농로 닦은 다음에 전부 이 장작되는 아궁이를 전부 연탄되는 아궁이로 전부 개량을 하죠. 개량하는 김에 저 초가집도 다 없애. 그래서 이제 지붕도 개량하고. 그래서 연탄을 전국의 싼 값에 대량으로 보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굳이 산에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야 이제 됐다. 나무 심자. 그래가지고 공무원 동원하고 학생 동원해가지고 뭐 나무 막 대대적으로 심고 나무만 심었습니까 여러분들? 식목일 되면 송충이 잡으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녹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산림녹화가 뭐 나무만 열심히 심는다고 뭐 산림녹화가 돼요?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려면 뭐를 해야 돼? 대체연료를 공부해 줘야 돼요.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좌익들 중에 북한에다가 무슨 뭐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야 당신들 좀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공부 좀 해라. 아니 지금 대체연료가 없는데 지금 가서 당신들이 나무 심어주면은 당신들 갔다가 오면은 얼른 올라가서 그거 뽑아가지고 아궁에다 뗄 텐데 그 나무가 자라나냐 말이야. 그러지 말고 연탄을 만드는 기계를 갖다 줘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하고 앉잖아요. 기계 갖다 주면 전기도 달라고 그런대요. 전기가 없어서 못 돌린다고. 영원히 저렇게 지지를 못 사는 나라.
뭐 그 과정에서 더러 우리 국민들이 연탄가스 먹고 뭐 김치국도 많이 마시고 뭐 심지어 뭐 목숨도 잃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 산림 녹화에 성공한 거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이승만 정부 12년을 이처럼 박정희 정부의 이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한강의 기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 이승만이라는 분이 그 구상하는 게 뭐냐면은 MIT 공대예요. 이승만 박사가 석사학위를 하버드에서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가까운 곳에 MIT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가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은 이제 MIT에 놀러 갔대요. 가가지고 나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야 근대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아 공대를 MIT 같은 이런 공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공계 인재를 막 그 양성을 해야 그 사람들이 가서 다리도 놓고 전기도 만들고 뭐 이럴 거 아니야. 아 듣고 보니까 이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인하 공대 만든 거예요. 그때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본인이 직접 지은 그 한인회관이 있습니다. 동지회관이라고. 야, 그거 좀 팔아가지고 그 돈 좀 한국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하와이의 한인회관을 매각해서 가지고 온 돈 거기다가 정부에서 돈을 일부를 또 대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만든 학교가 인하공대다. 그 왜 인하냐? 인천의 인자. 원래 이 하와이로 간 사탕수수반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인천 소래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의 인자, 그 다음에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인하공대다. 그래가지고 인하공대가 나중에 인하대학이 돼서 그 대한항공 그 한진그룹으로 넘어갔는데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워놨는데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그 동상을 쓰러뜨려가지고 이거를 창고에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인하공대에서 한국의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습니까? 이건 누구 덕이냐? 바로 이 MIT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승만 이 박사의 젊은 시절의 꿈이 이렇게 표출이 된 겁니다. 예. 그 인하공대 나온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고도 성장할 때 다 핵심 요원으로 우리나라를 공업화하는데 1등 공신들이었죠. 그 누구 덕이야? 이승만 덕이지. 재미를 누가 봤어? 박정희가 봤죠. 예. 원래 이런 겁니다. 예. 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공대는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더 좀 고차원적인 걸 해보자. 그리고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때 마침 존슨 미국 대통령이 하도 막 올라가다 전투부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맹호부대 보냈는데 일개 사단을 더 보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때서부터 막 밀고 당기는 막 이제 밀당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개 사단을 더 보내주면 그 대가로 우리가 공대를 세워줄게. 그러니까 우리 공대에 있는데 우리 공대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거 그거를 해주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그걸 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만든 게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하죠. 저 홍릉 저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 키스트를 통해서 한국이 이 선진공업 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엄청난 연구 개발을 여기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발전의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혁명을 일으킨 걸 뭐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이승만 박사의 그 교육혁명은 두 갈래로 진행이 됐다. 하나는
국민들의 문맹을 퇴치하는 운동.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고급 인재 교육. 근데 그 고급 인재를 교육을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시대에 4년제 대학이 이 한반도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4년제 대학? 하나. 경성제국대학. 나머지는 다 전문대학입니다. 전문대학. 이화여전, 뭐 보성전문, 연희전문, 다 이런 4년제는 경성제국대학 하나에 하나. 경성제국대학도 법학부, 의학부, 물학부는 있어요. 근데 공대나 상대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여기에서 훌륭한 경영자, 훌륭한 엔지니어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4년제 대학 안에는 너희들 뭐 법학 공부해서 변호사는 해. 뭐 문학부 그래서 너 뭐 소설이나 써. 의학부 사람 몸 고치는 거 그건 해. 근데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자를 기르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 사람 이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가 야, 안 되겠다. 대학을 만들자. 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돈 있는 유지들이여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학교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사립학교를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고급 인재교육의 이 사립학교 비율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고급 인재를 길러야 되는데 뭐 국가가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일반 민간인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 다 학교 짓도록 문호를 개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져서 인재를 양성하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이 났을 때 그 당시에 대학생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총 맞아 죽으면 국가적인 인재가 이게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저는 이런 면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참 간단치 않다라고 본 게 원래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뭐 연합국 추축국 할 거 없이 사람이 모자라니까 뭐 박사고 뭐 무슨 뭐 벽돌고기고 뭐고 그냥 나이만 되면 다 전선으로 내보냈습니다. 가지고 철조망 걸려주고 기관총 맞아주고 독가스 먹고 죽어 그래가지고 승전국이나 패전국이나 다 합쳐서 900만 명의 젊은이들이 다 전멸하고 나니까 유럽이 완전히 폭삭 망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런 아주 고급 기술자,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은 군대 안 보내고 연구소로 다 보냈습니다. 이승만 박사 이거를 미국에서 본 거예요. 야, 우리 젊은이들, 특히 대학 다니다 온 친구들을 군대 입대 면제.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부산 피난지 국회가 열리면은 그럼 무지랭이들만 가서 총 맞아 죽으란 말이냐, 와글와글 이승만 박사는 끝까지 안 돼. 이 젊은 사람들, 특히 인제 대학교 나온 애들은 얘네들 죽이면 나중에 우리 국가 발전은 누가 시켜?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 못해.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끝까지 군에 입대시키지 않았어요. 살려냈어요. 이거 왜 그러냐? 바로 2차 대전의 교훈, 1차 대전의 교훈을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있으면서 처절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부산에 있는 전시연합대학이라는 데다가 다 소속시켜가지고 공부를 할 때까지는 군대 입대를 면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살려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나중에 전후복구하고 이럴 때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 또 이 미국 정부가
원조를 주는 조항 중에 이 기술 원조 자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자금은 기술자들을 양성하는데 쓰는 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 기술 습득, 행정능력 효율성 강화 여기다 써라. 근데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 돈을 가지고 정부가 돈만 생겼다 하면 이공계 인재들 뽑아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계속 유학을 보냅니다. 계속. 아마 지구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외로 유학을, 국비 유학을 보낸 나라는 한국 말고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보냈느냐? 연도를 보시면 51년에 군인 317명, 52년 814명, 1038명, 1193명 합쳐가지고 51년부터 60년까지 군인들 11,595명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은 이거 국비 학생들입니다. 다 5,423명 합쳐서 17,000명을 국비 유학을 보냈어요. 그 없는 살림에 돈만 생겼다 하면은 국비 유학 뽑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다들 자녀들이 해외 유학 간다 그러면 뭐 부모님들이 뭐 학비 대죠, 생활비 대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어려움 없이 다 이제 공부하느라고 뭐 부모님들 다 등골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자기 집안에서 아무리 뭐 정말 뭐 떼부자가 아니면 해외 유학 보내는 게 쉽지 않을 때 유일한 유학의 길은 국비 유학이었다. 정부는 돈만 생겼다 하면 유학을 보냈다. 그런데 그 중에 민간인보다 군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디가 가장 선진화된 집단이에요? 군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5.16이 왜 괜히 일어났느냐? 이 통계를 보면은 군이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군과 이 민간인들이 서로 뭐 대립하고 화해하고 하면서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그래서 근대화를 우리가 이뤄낸 그 근본적인 원동력은 뭐냐? 바로 이승만 시절부터 죽어라고 열심히 돈만 생기면 유학을 보낸 이런 결과였다. 제가 사실 요 통계 찾아내느라고 정말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막 주는 최첨단 무기 뭐 이거 막 예를 들어서 막 제트 전투기 이거 제트 전투기를 운전하는 파일럿도 중요하지만 이 제트 전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뭐 정비하고 하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을 어디서 배워옵니까? 다 미국 가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받아들였느냐? 군이 제일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두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구조적인 결과가 5.16이고 그 5.16은 그냥 이러한 현상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만약 그 당시 우리 군이 안 나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요즘에 뭐 헌법 개정하자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 뭐 내각제니 이원집 정부제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언제 내각제 안 해봤습니까? 그렇죠. 내각제하다 망해서 그렇잖아요. 예, 내각제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저 흉악하게 짝이 없는 저 국회가 지금은 입법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입법 독재를 가진 놈들이 행정부까지 장악을 해서 행정 독재도 하겠다라는 선언이 내각제라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죠. 우리가 언제 안 해봤습니까?
저놈들은 뭐 뻔한 거예요, 저게. 자, 이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군부내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이 분석에 의하면은 세 갈래에서 쿠데타가 준비가 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장군이 아니었어도 다른 어느 누군가가 쿠데타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의 지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분은 정말로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사관학교를 3개국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만주의 신경군관학교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일본 육사로 성적 우수자로 뽑혀가지고 일본 육사를 또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방이 된 다음에 또 육사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 한국 육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만주국, 일본, 한국 3개국 육사를 졸업을 한 아주 특이한 경력자인데다가 이 그 육사의 4학년 1학기 때 그 교육 과정 중에 군대에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산업체 견학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전역에 있는 뭐 탱크 만드는 공장, 대포 만드는 공장, 무슨 군함 만드는 공장, 이런 뭐 탄약 만드는 공장, 이런 데를 다 산업을 시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 그 박정희 장군의 머릿속에 야, 근대화를 하려면은 이 정도의 이 그 사이즈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지은 여러 가지 산업 시설들 보면은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현대조선소인데 가보신 분들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런 큰 규모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 이 기계공업단지의 그 꽃이라고 하는 창원 기계공업단지를 만들 때, 야, 이 창원이라는 이 공업단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이 일본의 이 미쓰이 중공업이 전국에다가 만들어 놓은 이 중공업 공장들이 있어요. 이걸 다 합쳐라. 그 다 합친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들자. 그 창원을 만든 겁니다. 그 키는 짜리몽땅한데 이 배포는 컸죠. 이래야 뭐 쿠데타도 하고 비상계엄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네. 또 이분은 1954년에 그 미국 유학을 갔다 와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합리적인 제도 이런 걸 경험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미국 유학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박정희와 전두환이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에서 경험, 일본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근대화의 결정적인 동력원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 1959년에 그 특수전학교에 유학을 갑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유학을 2번을 갑니다. 59년에 한 번 가고 60년에 한 번 가는데 이분은 아주 특수전 전문가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공수특전단, 이번에 그 일공수 여단장이 아주 그 국회 가가지고 눈물을 질질 짜는 모습을 보고 하도 한심해가지고 에라이 빌어먹을 놈 맞아 이런 칼럼도 한번 쓰고 그랬는데, 그 일공수 여단, 일공수단의 창설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59년에 그 포트블랙에 있는 미 육군 특수전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게릴라전 전문가가 돼요.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1968년에 김신조 일당이 그 청와대를 습격을 했을 때
그때 이 전두환 씨가 육군 중령 시절에 이 청와대를 지키는 30경비단장이었는데 그때 게릴라들이 어디로 올 건지를 미리 예측해서 거기다가 박격포를 쫙 배치를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비들이 막 깜깜한 밤에 막 넘어오니까 거기서 박격포로 조명탄을 쏴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신조 빼고 다 사살을 한 거예요. 이 양반 덕에 어떻게 가능했냐? 이런 그 특수전 게릴라전을 전문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셨어요? 예. 전에 들었어요. 네. 참 기가 막히죠. 예. 60년도에는 또 그 레인저 과정이라는 걸 유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인저 과정이라는 게 특수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 요원들을 뽑아가지고 인간의 그 한계까지 다다르는 그 훈련을 하는 이 레인저 훈련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 레인저 훈련을 받는 장교가 8명이 뽑혔는데 8명이 가가지고 다시 선발한 결과 4명은 탈락되고 4명만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로 전두환, 최세창, 장기호, 차지철. 차지철은 이 세 사람은 그 육사인데 이 차지철 씨는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때 합격을 했으면 육사 12기가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군대를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 간부 후보생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마 그래도 군 성적은 좋았나 봐요. 여기 선발된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 4사람이 바로 레인저 그 훈련을 받습니다. 바로 요 최세창과 장기호 요 분 이제 이 차지철은 이제 그 11.6 때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었고 요분들이 12.12 때 전부 전두환 장군 편에 서서 신군부가 탄생하는데 아주 일조를 하는 요런 또 인연을 맺게 되죠. 바로 요 이때 그 레인저 훈련을 하는 요 분이 전두환 대회인데 레인저 훈련을 끝난 다음에 그 레인저 중에서도 또 아주 핵심 멤버들을 뽑아가지고 이 패스파인더 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이거 뭐냐면은 이 공수특전단 본대가 적진에 침투하기 전에 먼저 침투해가지고 본진들이 정확하게 현지에 돌아오도록 하는 아주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정예요원 중에 또 정예요원 중에 진짜 핵심 정예. 그래서 이 그 군인들은 그 정복을 입으면 여기 그 위에다가 막 기장을 쫙 달아요. 그 기장이 전부 무슨 훈련을 수료했고 무슨 훈련을 수료했고 하는 걸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복을 입으면 여기다가 패스파인더 마크, 그 다음에 레인저 마크, 그 다음에 그 특수전 마크 3개만 딱 달고 나가면은 미군들도 다 깨갱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군 중에서도 정예 중에서도 최고 정예의 핵심 멤버가 전두환이다. 네. 또 모르셨죠? 네? 전두환 대통령 간단치 않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패스파인더 교육에서 외국군 장교 중에서 수석을 한 사람이 전두환이다. 여러분, 쿠데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비상계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성취를 업적을 이룬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독재 권력을 휘둘러서가 아니라 진짜 미국식의 리더십을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 실용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을 하고 풍부한 리더십 경험을 쌓고 역량을 겸비한 최우수 인재들을 발탁을 해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주고 야 네가 이거 해. 그리고 이제 딱 지켜보는 거죠. 이 자식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잘하면
더 좋은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업적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1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 정말 이 내가 할 수 있는 나랑 똑같은 분신들을 뽑아가지고 그 분신에게 권한과 책임과 조직과 자금을 붙여줘서 그 일을 하게 하면 그 성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막스 웰버가 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 보면 어느 한 리더가 자기가 인간이라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도자가 돼서 뭔가 큰 업적을 내려면 당신의 분신들을 열심히 뽑아가지고 그 분신들이 나랑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한을 주고 이권을 주고 그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줘라. 그런데 우리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마찬가지지만 자기 그 분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과연 그 자리에다가 보냈느냐?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자,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33년 동안 이 세계 최강의 산업국가 미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발전의 핵심이 뭔지를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이제 휴전이 되면서 한국이 앞으로 이제 휴전이 끝나면 어떤 정책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될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재건단에서 그 당시에 아주 가장 유명한 경영 컨설팅 회사인 내이산협회에다가 한국이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보고서를 내달라. 그래서 내이산협회의 전문가 약 62명이 한국에서 한국의 산업 상황 현황을 다 조사해 본 결과 야 전쟁으로 그냥 뭐 산업시설 다 부서져 공장 다 부서져 발전소 다 부서져 남은 거라고는 사람하고 농토밖에 없다. 그러니 한국은 농업으로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농업으로 근대화를 해라. 이게 내이산 보고서라는 거예요. 이 내이산 보고서가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핵심은 그거예요. 한국은 쥐뿔도 아무것도 없으니 농업으로 먹고 살아라. 이승만 대통령이 내이산 보고서를 받아보더니 야 이거 다 집어쳐라 말이야. 아니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졌는데 아직까지 지금 20세기 중반까지도 국민들이 새끼 밥을 못 먹어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한데 뭐 또 농사를 지라고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야 집어쳐. 우리가 내이산 보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느냐. 야 공장져라 공장져. 우리가 산업화를 하려면은 철강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전쟁 끝나가지고 우리가 전후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뭐 못이라도 만들고 철근이라도 만들고 함석이라도 만들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철강 공장져라. 만약에 우리가 내이산 보고서 야 저 뭐 세계적인 그 경영 컨설팅 회사가 만들어준 거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 내이산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농업 국가로 돌아갔으면 지금도 농사 짓느라고 똥오줌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앉아있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안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 밥 못 먹인다. 밥 먹이려면 어떻게 돼? 미국 보니까 공장 져가지고 잘 먹고 살더라. 우리도 공장 져. 공장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철강 공장이다. 철강 공장 져라. 그래가지고 인천에 대한중공업공사라는 걸 만듭니다. 요게 지금 현재는 현대제철소 인천 제철소입니다. 저 송도 부근에 있죠. 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4월 4일이니까 지금 아직 그 휴전이 아직 안 된 겁니다. 막파지 전투를 하느라고 지금 저 일선에서는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내각에다가 철강공장 건설 특별 지시를 내려요.
그때 미국 원조 당국이 이제 펄펄 뛰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전쟁도 안 끝나고 지금 뭐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판에 무슨 놈의 철강 공장이냐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저 노인네도 실성한 거다 말이야.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니까 야 미국 너희들 안 도와주려면 너희들 빠져. 가지고 독일하고 손잡고 독일 그 기술을 들여다가 철강 공장을 짓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후진국에서 최초의 중공업 프로젝트였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게 가능했겠느냐. 더 중요한 거는요. 아니 우리가 철강 공장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뭘 하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철강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 특유의 철강 유학생 뽑아. 그래가지고 철강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보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 김재만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공부하고 와서 뭐가 돼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화학공업 차관보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포항제철 103만 톤 설계도를 이분이 그렸어요. 오늘날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기술로 최첨단 포항제철의 설계도를 우리 엔지니어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 덕이에요? 이 양반이 누구냐? 이게 이승만 퀴즈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철강 그 국비유학생에 합격을 하니까 그 청와대 그 당시 경무대라고 그랬죠. 경무대로 들어와라. 그래서 경무대로 갔더니 그 유학 자금을 다 봉투에다 넣어서 나눠주면서 야 진정한 근대 국가, 진정한 독립 국가가 되려면은 철강 공장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이 철강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책임이 여러분들 어깨에 걸려 있다. 그러니 유학 가가지고 헛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철강 공장을 잘 운영해다오. 이래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듣고 뭐 놀러다닐 사가 어디 있어요? 공부만 했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돈 없어서 말이야 이랬으면 우리 포항제철 우리 기술로 그 설계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그 포항제철이 103만 톤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딱 건설하자마자 또 200만 톤짜리 더 지고 해가지고 하여간 정신없이 막 증설을 했어요. 정신없이 증설하면서도 이 공장은 열심히 건설을 하고 여기다 또 만들고 이 공장을 한 번도 스톱함이 없이 계속 증설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포항에다가는 질 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광양에다가 또 하나를 짓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한 일은 뭐냐? 광양에다가 세계 최대의 제철소를 짓는 거예요. (1985년에) 호남 지역의 여의도 면적의 7배 규모.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철소예요. 그래서 87년에 처음 샘물을 생산해가지고 노태우정부 말기에 92년에 완성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박사가 대한중공업공사를 만들면서 철강 유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친구들이 박정희 시절에 와가지고 포항제철을 처음 짓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거를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를 했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참치입니다. 참치. 요 참치를 잡아온 해가
1957년이에요. 그래서 진암호라는 그 배가 남태평양에 가가지고 이 참치를 잡으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래도 미국 생활하면서 참치 좀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드디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참치를 잡아가지고 왔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국 주한 외교 사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야, 이 사람들아, 우리도 이제 참치를 잡아오는 나라야. 그래가지고 이 참치잡이 선장에게 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을 나에게 좀 줄 수 없나? 그래서 아니, 각하가 원하시면 드리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썰어가지고 이 외교사절한테 선물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영업 그럼 박정희 시절서부터 시작한 걸로 보는데 시작은 이승만 시절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규모는 미약했지만 그래서 진암 1, 2, 3호가 이제 남태평양에 가기 시작했고 이 진암호라는 배 이름이 뭐냐면 남쪽을 지향한다. 남쪽으로 가서 참치를 잡아가지고 돈 벌어와라. 그런 뜻이 담겨있는 배 이름인데 이 배 이름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줘준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원양어업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쪽 그 라스팔마스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는 이제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차관을 도입해가지고 원양어선도 막 크게 짓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막 어선도 막 해외에서 사오고 그래가지고 남태평양 3호화에다가 전지기지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참치 잡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7년에 우리가 세계 3위의 원양어업이 올라요. 여러분 이 그 원양어업 특히 그 원양어업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게 투기입니다. 왜냐면 나갈 때 빈배가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아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꼭 이 출판업하고 비슷하대요. 출판업도 책을 냈는데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누가 알아요? 출판업도 일종의 투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양업에 이 그 뛰어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출판사 하던 사람들이 많이 뛰어듭니다. 희한하죠?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5.16 혁명공약을 인쇄한 사람이 광명인쇄소의 이학수 사장이에요. 이게 뭐냐? 광명인쇄소가 광명출판사예요. 이학수라는 사람이 고려원양을 창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법문사 출판사를 운영하던 김성수 회장, 이 사람이 오양수산을 만들었어요. 이게 요즘엔 사조오양이 됐죠. 그 다음에 사조산업 출판사의 그 주인용 사장이 사조산업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원양업의 그 뿌리를 가보면 전부 이 책 만들어 팔던 사람이 가서 이제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와가지고 업종을 전환. 그 원양업 어선 선장으로 그 출발했던 김대철 씨가 동원그룹을 만들었죠. 제가 그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무역협회 출입을 하면서 이분하고 제가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양반 머릿속에는 이런 거예요. 원양업은 전부 이 나눠먹기입니다. 이제 배가 나가서 그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 배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뭐 그 기름값, 그다음에 이 배 감가상각, 뭐 배를 어디 항구에다 대면은 또 뭐 우리 주차료 내듯이 배도 이제 그 주차료를 냅니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난 다음에 순이익금을 가지고 선장 몇 프로, 부선장 몇 프로, 기관장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 가져요. 이 양반은 그런 식으로 아주 나눠 먹기에 천재야. 이 양반이 원양업을 해서 번 돈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한신증권이라는 거를 샀어요. 가지고 한신증권에서도 사고 팔고 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 빼고 이익을 이제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내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키워낸 사람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을 만든 박현주다. (1968년 9월 23일) 날 박 대통령이 호주와 그 뉴질랜드를 그 방문하고 내가 우리 원양어선 그 선원들을 가서 그 격려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모아 남태평양 기지를 방문을 합니다. 요게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박근혜 씨가 같이 간 사진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하고 70년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쌀밥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양어분 뭐 원양어 그 고기 잡아오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참치가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팔리질 않으니까 다 해외에 수출했거든요. 그 수출로 벌어온 돈으로 쌀을 사가지고 가서 우리 국민들이 쌀밥을 먹을 수가 있었다. 국민소득 $100 시절의 원양어업이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외화가 $20억 외량 벌어들였는데 이게 파독근로자가 벌어들인 외화 획득 규모의 20배였다. 1971년에는 총 수출액의 5%를 원양어업이 차지했는데 이게 현재 자동차 수출 정도의 그런 비율이었다. 어느 해에는 한국 예산의 37%를 원양어업이 벌어오는 이 그 해외 외화로 담당을 했다. 간단치가 않죠. 이승만 박사가 그 시작한 그 미약한 원양어업이 이렇게까지 다 이게 다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이렇게 나눠볼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근대화하고 이 선진국이 되는 혁명의 시대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양업이 이랬다라는 건 처음 들어보시죠? 네. 요즘에 누가 배 타러 가면 배 탑니까? 안 타지. 하지만 그때는요, 원양어선들 참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제가 1980년에 해군을 가가지고 그 구축함 레이더병을 했는데 배는 그 배를 좀 타면 특히 이게 전투함들은 굉장히 빨리 달리거든요. 그 길이가 막 126m 되는 그 어마무시한 배가 보통 막 30노트로 달리니까 시속으로 치면 한 50km로 달리는 겁니다. 이 바다 위에서. 이게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 배를 좀 한 1년 이상 타면 이 소위 말하는 멘탈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노을이 막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면 뭐 그냥 막 떠내리고 싶고 막 이런 충동도 생기고 그래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면 이제 해상부대하고 육상부대를 이제 교체를 시켜주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항상 이 대학 다니다 온 친구들이 계속 사고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함장들은 해륙상 요원 교체 그러면은 야 여기 저 대학 다니다 온 놈들 명단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쫓아냅니다. 그래서 저도 배 1년 딱 타자마자 그냥 육상부대로 쫓겨났는데 그때 1년 이상 그 구축함 같은 이 대형 함정에 근무한 그 경력자들은 제대할 때 해군본부에서 야 너 그 어디 저 갈 데 없으면 여기 한번 가보지. 그래서 외항선 선원 자격증을 줬습니다. 가지고 같이 제대한 사람 중에 여러 명이 그 외항선으로 나간 그런 기억도 나요. 그 정도로 이 원업이 우리 경제에 아주 끼친 영향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나무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나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진짜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토착외구 소리를 듣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초대 조선 총독 참 인상도 좀 더럽게 생겼죠. 예, 그런데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이 초대 조선 총독이 우리 한반도가 생긴 이래 인공조립,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심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4월 5일이 식목일이잖아요. 식목일 만들어준 것도 이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자기가 조선 총독으로 딱 부임을 하자마자 슬로건을 막 내걸어요. 치산, 치수, 치심. 산에 나무를 심어야 물이 다스려지고 물이 다스려져야 사람들 마음도 안정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거국적으로 나무를 심어라. 내가 와서 보니까 말이야, 이 조선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사람이 사는 동네냐 말이야. 이 조선의 나라를 변모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1911년 4월 3일을 식목일이 아니라 식수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게 일본 놈들 거 우리가 다 때려 없애야 되지만 좋은 걸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런데 4월 3일은 얘네들이 한 거라 좀 기분 나쁘니까 이틀 뒤로 미뤄. 4월 5일 식수일, 이것도 얘네들이 만든 거잖아. 한 글자 바꿔 식목일. 그래서 식목일이 4월 5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저 광릉에 수목원이 있습니다. 수목원은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우리나라 토양에서 가장 병충해도 없고 강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뭔지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 조림 그 영농장이었습니다. 전부 뭐 해방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뭐 나무, 그 당시만 해도 일본 시대에 어디 가서 나무 한 그루 베면 이건 뭐 난리 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냥 너도 나도 가가지고 막 나무 베가지고 막, 근데 다른 데인데 다 작살이 났는데 여기는 이거 절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경찰을 보내가지고 이 광릉 수목원을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참 인상은 좀 더럽지만 이 사람이 참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나무를 많이 심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세계적인 산림농가 성공국이잖아요. 그때 12년간 43억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우치 총독서부터 1937년까지인가 82억 그루를 심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욕할 건 욕하고 칭찬할 건 칭찬해 주자. 예. 사실은 나무를 심는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벌인 것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탄광에 있는 석탄을 캐서 대체연료를 공급을 해주자 라고 시작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1955년인가 50년도가 안 나오는데 석탄공사라는 걸 만들어요. 석탄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증산을 해. 그래가지고 그걸로 연탄을 만들자. 근데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잘 안 된 거죠. 막 그 도로도 막 닦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거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승만 박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인 거 다 아시죠? 근데 그 프린스턴 대학교 교정에 플라타나스 나무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자, 그 이승만 박사가 그걸 보고, 야,
우리 저 산에만 나무 심지 말고 도에지다도 나무 심어. 그게 뭐예요? 가로수죠. 근데 가로수 수종, 그 내가 보니까 플라타너스가 참 병충해도 강하고 좋더라. 플라타너스 심어 가지고 우리나라 가로수가 플라타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지훈이라는 그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56년 신태양 잡지에 서울에 아주 이 오래된 그 가로수,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쫙 서 있는데 이게 이승만 박사의 덕이다. 조지훈이라는 사람이 이승만을 엄청 그 씹었어요. 이 독재자라고.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해주자. 플라타너스가 양버즘 나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양버점 나무 가로수는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 이렇게 나무를 막 정말 적극적으로 심는 이런 그 정부 차원의 그 의식을 확고부당하게 심어준 것은 이승만 박사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이어받아서 더 체계적으로 성공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또 이제 그 탄광을 그 뭔가 하려고 보니까 이 6.25 3년 동안 이게 뭐 탄 캘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광산은 그냥 사람이 관리를 안 하면 막 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이게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54년도에 안 되겠다. 이거 민간인들 맡겨가지고는 안 되겠다. 육군 파견단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육군 부대들이 탄광에 그 파견이 돼가지고 뭐 석탄 수송로를 막 그 태백산 줄령을 넘는 그런 도로를 막 닦고 뭐 군트럭으로 탄광 장비를 운반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정부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부들 뭐 돼지우리 같은 집들 전부 없애버리고 막 전부 신형으로 막 광부들 집도 져주고 학교도 져주고 그러니까 광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때 육군 파견단장을 했던 사람이 김일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야, 군인들이 정말 일 열심히 잘하는구나. 저 열심히 잘하는 군인들을 내각에다 집어넣자. 그리고 이 김일환 장군이 상공부 장관으로 픽업이 됩니다. 김일환 장군이 제가 저 용산에 살 때 저희 바로 옆 동네 바로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공부 좀 했냐? 네. 그 공부 말고 네가 이 그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를 나가면 내가 얘기를 해줘봐 이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이제 공부 배우고 이게 다 이 김일환 장군 이런 분들한테 제가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노력을 해서 우리가 탄광을 복구를 해서 거기서 탄을 캐고 거기서 캐온 탄으로 연탄을 만들고 그 연탄을 전국 방방곡곡에 보급을 해서 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굳이 왜 고생해가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만들어줘야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살아남지. 그게 안 되면 나무가 살아남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가지도부에서는 이거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 핵심 본질을 아는 거죠. 요즘은 뭐 툭 하면은 뭐 25만 원 준대. 야, 인마 네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줘봐라 이 자식들아. 그런 얘기가 나오나. 어? 그 25만 원 준다고 뭐 지금 이렇게 기울어가는 나라가 벌떡 일어섭니까? 아니 그 돈 모아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하나 더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이 무식한 인간들이. 나쁜 인간? 그것도 완전히 뭐 연탄가스를 먹여가지고 골로 보내든지 무슨 소리를 했는지.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살림 녹화는 광부들 목숨하고 바꾼 겁니다. 위대한 광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푸르른 살림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그 만드는 노래가 산업전사의 노래입니다. 산업전사가 뭐예요? 광부예요. 그래가지고
저 태백산 지역에서 열심히 그 탐구해서 그 노력하는 그런 광부들을 서울로 초청해가지고 상공부 장관이 막 양복도 막 선물하고 산업 전사의 노래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사기도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림녹화에 성공한 거예요. 요분이 그 후쿠다 다케오라는 그 일본 총리인데 이 후쿠다 다케오의 아들도 일본 총리를 했어요. 후쿠다 뭐 야스오인가 뭐. 근데 그 아버지 그 후쿠다 다케오 수상이 자기가 이 자서전을 써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냈느냐? 한국하면 일제 때부터 벌거벗은 살을 연상했다. 한번 파괴된 산림은 정말 복구하기가 곤란한데 박정희 대통령이 20년 미만의 집권기간 중에 완전히 녹화에 성공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정말 큰 성과들을 많이 냈지만 산림 녹화에 성공한 것이 나는 가장 훌륭한 성취라고 본다. 수출 등대 고도성장 중화학공업 등 경제적인 업적보다 더 어렵고 값어치 있는 위험이다. 이 푸르고 울창한 숲을 인해서 이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이야말로 정말 무궁무진하고 무한하다. 이 숲이 뿜어내는 이 피톤치드와 이 산소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얻는 이 그 공익적인 가치,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공익 가치를 221조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인당으로 나누면 연간 499만 원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이제 우리는 어디 가도 정말 이 산에 울창한 숲을, 근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산은 뭐예요? 다 민둥산. 여러분 이게 혁명이고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네. 네. 우리는 정말 우리 이 현대사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한국은 정말 지도자만 제대로 나오면 뭐 정말 로켓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 유엔 식량농업기구 1982년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 이때마다 우리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선진국이죠. 지금. 독일, 영국, 뉴질랜드와 더불어 세계 4대 조림 성공국이다. 미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한국은 세계적인 산림녹화 모델이다.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한국이 인류에게 주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산림녹화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대체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공의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또 원자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승만 박사가 그 어려운 시절에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57년 8월에 IAEA에 가입을 해 58년에 원자력법을 제정해 59년 1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원을 설립을 해. 쥐뿔도 없는 1인당 60달러 나라에서 원자력원을 정부 직속,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다 의학한 거예요. 이야. 왜냐면 이 당시만 해도 원자력이 뭔지도 모르고 이럴 때 한국이 원자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누구 아이디어냐? 이승만 대통령 아이디어예요. 원자력 개발을 전담하는 강력급 기관을 선발해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용 원자로를 기공을 하고, 그리고 또 특유의 58년도에 원자력 연구를 해서 국비학생을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내 연구로 보낸 이유는 혹시라도 미국이
그 원자폭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안 줄까봐 영국으로 또 보내고 그 이분들이 와가지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고 뭐 더러운 또 뭐 핵폭탄도 만들고 또 표준형 원자로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미국이 계속 그 뭐 원자폭탄 만드는 부분에 뭐 태클을 걸고 뭐 문제를 삼고 뭐 이 뭐 인권으로 막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막 한미 관계가 사실은 최악의 상황으로 그 이 급전직하한 모습을 보고 전두환 대통령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방법을 바꾸자. 제가 그 원자력 연구원장을 하셨던 장인순 박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박사님, 북한은 지금 뭐 핵폭탄을 만들려는데 우리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만든다고 이러는데 이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 어른 하시는 말씀이 핵폭탄 만드는 건 이미 75년 전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이 다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의 문제다. 그런데 핵폭탄은 에너지를 한 번에 그냥 쾅 터트리는 게 핵폭탄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인간의 통제하에 꺼내 쓰는 게 원자력 발전소인데 네가 보기에는 어디가 더 기술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냐? 인간의 통제하에 뺏쓰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아, 우리는 그 분야에서 세계 1등이야.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가 굳이 미국하고 미국이 막 반대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한미관계가 파탄이 나가지고 우리가 안보가 위협이라고 경제가 망가지고 그러면 우리만 손해다. 핵폭탄? 아, 우리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되 그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소 우리 모델 만드는 데다가 투입을 하자. 그래서 만든 게 한국 표준형 원전입니다. 한국 표준형 원전은 전두환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키우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폭발을 일으킨 그 결실은 한참 후에 있는 대통령들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거죠. 이게 고리 원전 준공식 사진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그 82년도에 제7차 장기 전원 개발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면서 요 82년도에 한국 그 고유 모델의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만든다라는 그런 그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이 계획을 영광 3, 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그 미국의 쓰리마일 섬에서 큰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하는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하거나 폐기했어요. 그래서 원자력 산업계가 거의 초토화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때려 죽여도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럴 때 저 외국 업체들이 우리에게 기술을 팔지 않으면 저 회사가 망하니까 싼 값에 기술 내놔. 그때 우리가 통째로 받아온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이 스리마일, 체르노빌 뭐 이 공포 때문에 막 원자력 산업은 나 폐기하라 뭐하라 가지고 뭐 독일 폐기했죠. 뭐 많은 나라들이 폐기했는데 한국은 그런 그 정말 살벌한 이런 그 공포 분위기를 뚫고 이게 바로 지도자가 결정할 문제다. 예. 지금 같은 국회라면 이건 뭐 완전히 뭐 볼짝 다 본 거죠. 이것들은 다 총살감이지 이게 무슨. 예. 전두환 대통령이 야 이게 우리의 기회야. 그러니까 그 저 기술자들 있잖아. 이번 기회에 너희들 뭐 다른 사람들 그 신경 쓰지 마라. 독자 기술로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돈, 네. 돈. 이래서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이 결단이 중요하다. 이게. 그렇게 해서 영광 3, 4호기를 통해서 우리가
설계 기술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울진 3, 4호기부터 한국 표준형 원전이라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세계 최첨단의 이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UAE에 수출하는 이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빼면 대한민국은 뭐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자, 다음은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겁니다. 경제개발 계획 하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생각나실 텐데 맞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서부터예요. 그런데 그 뿌리는 뭐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58년도에 부흥부 산하에다가 산업개발위원회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해외 유학을 마치고 온 경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22명을 요 22명이 모여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 때는 그 통계 자료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이 통계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7개년 계획으로 하되 먼저 3년을 먼저 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머지 4년 계획을 완성을 한다.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날이 언제냐? 1960년 4월 15일이에요. 나흘 후에 뭐가 있어요? 4.19가 났죠. 4.19가 나가지고 뭐 이승만 정부가 하야하니까 이 계획을 시행을 못하고 그냥 책상 서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장면 정부도 야 우리 국민들 밥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밥 먹이려면 뭐 경제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옛날에 이승만 정부에서 뭐 한 거 있다며 뭐 가져와봐. 가져왔어요. 3개년 계획. 야 이거 5개년으로 늘리자. 그래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만들었어요. 5개년 계획으로 딱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는 5.16이 났어요. 그래서 서럽서럽 또 들어갔어. 박정희 장군이 야 이거 뭐 우리 국민들 밥 좀 먹여야 되는데 뭐 옛날에 뭐 있었다면서 뭐 가져와봐 이겁니다. 야 이거 좋다. 뭐 여기서 뭐 문구 좀 바꾸고 이것도 좀 하고 하자. 1962년에 실행을 한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그럼 이 5개년 계획의 원조는 뭐예요?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원조다. 자, 경제기획원 20년사에 보면 솔직히 얘기한다. 경제개발 계획의 뿌리는 이승만 정부 시절에 만든 그 3개년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거 왜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어디가 덧나? 이게 사실인데? 그래서 그때 그 3개년 계획에 참여했던 이승만 정부 시절의 사람들이 바로 박정희 정부 시절에 5개년 계획을 하는데 실무자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1950년대 말에 이승만 정부가 이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년 계획이 장면 정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박정희 정부에서 실행이 된 거다 이게. 이 양반이 뭐 몇 개월 하지도 않았으니까 이분들의 이런 노력이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동력원이 됐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중화학공업을 막 추진을 한 거는 사실 그 당시에 우리의 그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중화학공업은
너무나 이 규모가 거대하고 또 필요한 기술도 많고 자금도 많기 때문에 우리 여력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아니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니까 니네 나라 니네가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향토해비군을 만들었는데 아니 군대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돌팔매질 해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무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무기 만들려면은 중화학공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화학공업은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우리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에 막 이제 경제개발 중화학공업 뭐 해가지고 막 공장들을 막 발주하고 막 해서 딱 발주가 다 끝났어. 끝났는데 197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1차 석유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원자재 값이 4배, 6배 이상 뛰었어요. 우리가 그때 70년대 초에 중화학공업을 계획을 해서 발주를 안 했으면 우리는 영원히 중화학공업 돈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정말 천우심지라고 할 정도로 싼 가격에 최첨단 중화학공업 풀세트를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건설을 했다. 이게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가지는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기에 투자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김일성이가 계속 남침을 하려고 막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통해서 우리 무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화학공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김일성이가 우리 중화학공업을 부추기는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지금 뭐 완전히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중화학공업이 지금 깡통을 차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두환 대통령이 초반에 막 정말 무진 고생을 해가면서 구조조정을 한답시고 정말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간신히 이제 구조조정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보기에 야, 이 중화학공업이야 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다 만들었으니까 내가 구조조정만 잘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좀 불안하다. 이게 또 뭐 또 언제 또 이런 불황이 올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 그게 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근데 너희들 빨리 성장 동력 하나 만들어 가져와.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1980년 말에 이분이 그 대통령 된 게 몇 월이에요? 80년 9월 달. 9월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월쯤에 야, 이 중화학공업은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면 되는데 새로 성장동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10월쯤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와대에서 이 대한민국의 석학이라는 석학들 다 모셔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만든 게 전자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자기왕기와 이 그 컴퓨터하고 반도체를 국가 3대 전략산업으로 만들자. 그래서 전자기왕기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IT 온라인을 통째로 성공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뭐 반도체 그러면 뭐 이병철, 이건희가 다 한 걸로 아시죠. 그런데 이미 1980 말에 전자산업 육성 방안을 만들잖아요. 1981년에 청와대 문서가 보면은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이 81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전자산업 육성 방안,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만들 때 이 삼성에 있는 기업체의 그 전문가가 손욱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나중에 그 사람이 삼성 종합경 그 기술연구소 원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 계획에 참여를 해요.
이 내용이 이병철 회장에게 다 보고가 됐어요. 아니 그랬으면 빨리 이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제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2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병철 회장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술을 빼오려고 하지 말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스카웃을 해라. 전두환 대통령이 그 조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의 히다치가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회사의 기술을 빼내오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은 야 우리 기술 없는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그 기술 도둑질 하지 말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주 그 스카웃을 해서 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 이병철 회장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83년 2월에 도쿄 선언을 해요. 삼성은 지금부터 반도체 산업 시작한다. 이미 정부는 81년도에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다 만들어 놓고 기업체가 참여하면은 전부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이건 뭐냐? 전두환이 이병철한테 등 떠밀은 거예요. 빨리 하라고. 자, 이렇게 해서 삼성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다른 그 경쟁업체에서 덤핑을 쳐가지고 삼성이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1메가디램까지는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4메가디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4메가디램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들 이거 왜 안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삼성이 지금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4메가디램 개발비를 다 내겠다. 그 대신 당신들도 참여하고 LG도 참여하고 현대도 참여시켜라. 그래가지고 3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정부가 돈 다 대고 기업체들이 인력을 대고 해서 만든 게 이 4메가디램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우리 기업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반도체 세계 1등을 하는 결정적인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4메가디램이 개발된 날이 언제냐?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88년 2월 15일.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특사를 보내서 앞으로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이 운명이 걸려있는 산업이니 정부가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노태우 대통령도 반도체 산업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반도체가 세계 1등이 되는 결정적인 원동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IT 산업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이 반도체 컴퓨터 전자교환기를 국산화함으로 인해서 IT 산업이 통째로 건설이 된 데다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국가기관 전산망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가서 무슨 주민등록되고 하는 거 이제는 다 집에 앉아서 이거 하잖아요. 그런 행정전산망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현실화했다. 정보고속도로를 전두환이가 건설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아들 그 전재국 씨가 집에 퇴근만 하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속도를 만들었는데 나는 정보고속도로를 만든다. 자기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온 자기도 이 정보고속도로가 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 전두환이에요. 오늘날 이런 휴대폰이니 IT 온라인 문명 이런 건 전부 전두환 덕분입니다. 네. 이 TDX라는 전자교환기는 240억 원을 들여서 이게 정부 돈으로 한 겁니다.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중에 가장 대규모의 연구개발비가 10억 원일 때
TDX가 말해 240억을 갖다 때려박은 거예요. 4메가 디램은 480억 원을 갖다 때려박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기관 전산망에다가는 1,500억을 갖다 때려박았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IT 산업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결정적인 원동력이었다. 전두환이가 머리 숱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는 이게 아주 잘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IT 산업 한쪽에서 막 그 개발하고 한쪽에서는 중화학공업 너무 구조조해가지고 이제 쾅 하고 앞으로 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무렵에 1985년도에 미국이 일본하고 독일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거야? 너희들 환율 때문이야. 환율 올려. 하루아침에 환율을 2배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이라고 하는 3저 효과가 시작이 되니까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그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우리 중화학공업과 IT 산업이 대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화학공업 한답시고 막 엄청난 외채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외채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은 뭐 응애하면서 뭐 천 몇백만 원의 빚을 졌느니 많으니 뭐 이런 그 빚쟁이 나라 뭐 한국 이러다가 그 모든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아버렸어요. 86년, 87년, 88년에 우리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의 호주머니를 실질적으로 가장 두둑하게 만들어준 것은 전두환 시절이었다. 물가 다 때려잡았죠. 그러니까 물가 안 오르지. 실질적인 임금으로 오르지.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의 기적의 완성은 전두환 시대였다. 그 한강의 기적의 완성으로 인해서 모든 결실을 전 국민에게 나눠준 거는 전두환이다. 그래서 87년에 우리가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에 올랐다. 세계 언론은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됐다. 이게 우리의 역사다. 이거죠. 네. 만약에 그 시기에 1980년에 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집권 안 하고 그랬으면은 아마 김영삼 아니면 김대중 이쯤 됐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낙오대에서 낙오대 경제 성장에서 그냥 낙오대 농업하고 뺏쳐먹는 참 끔찍하죠. 그때 뭐 무슨 뭐 적폐청산한다고 다 때려부시고 그랬어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전두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한국인들은 보다 일찍 국민직선제를 향유했을지는 모르지만 경제는 아마 다른 방향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안전 문제, 경제적인 바탕, 그리고 제도화된 정치 질서. 제도화된 정치 질서라는 건 뭐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나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하고 7년 임기 이후에 단 하루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대통령들은 어쨌든 자기 임기 마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그 제도화된 정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요 세 가지가 국가 건설에 필요한 핵심 요인인데 그 핵심 요인이 완성된 것은 전두환 시대였다. 그래서 전두환 시대에 와서야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이 비로소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두환 시대를 알아야 되느냐? 오늘날 이러한 그 업적을 이룬 전두환 대통령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뭐 살인마, 무슨
독재 원흉. 아니 전두환 대통령하고 5.18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진짜 저 사람 그 돌아가신 후에도 편의 안식조차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1980년 그 5.18 때 광주 사태가 저렇게 그 심각한 지경에 처한 것은 경찰이 해산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병화라고 하는 전남 도경국장이 헬기 타고 다니면서 경찰 해산하라, 경찰 해산하라 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은 그 진압을 하기 위한 그 진압 도구와 그 다음에 방패와 그 다음에 방석복과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경찰복 벗어 던지고 민간 복장 갈아입고 해산 도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수부대하고 시민들이 직접 부딪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경찰은 왜 그랬느냐? 1960년에 4.19가 났을 때 시위대가 경무대로 몰려오니까 경무대를 지키는 최고 책임자가 곽영주였습니다. 곽영주가 그 주어진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그 총에 맞아 죽었죠. 그래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곽영주가 이제 그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경호법에 의해서 주어진 매뉴얼에 의해서 그대로 이건 행사한 것이다. 비록 뭐 시민들이 죽었지만 이거는 이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한 거기 때문에 과하게 처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징역 3년인가의 형을 받았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4.19 그 무슨 부상자 회 이런 그 데서 4.19 유족회 이런 데서 국회로 쳐들어가가지고 국회를 점거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부상 입히고 우리를 죽인 저 원흉을 3년형이라니 말이나 되느냐 하고 막 국회에서 막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깨갱해가지고 소급입법을 만들었어요. 곽영주가 소급입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겁니다. 자, 그걸 보고 나서 경찰들은 아니 우리가 매뉴얼대로 그 명령에 의해서 국가에 그 주어진 그 법규에 의해서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하니까 야 이거 국가의 법규고 나발이고 우리 살고 보자. 그 광주에서 다 4.19의 교훈에 따라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경찰 해산 명령을 내리는 안병화라는 그 인간을 지금 광주는 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자, 소급입법에 의해서 5.18 관련자들 줄줄이 소환돼 가지고 뭐 법정에 불려가 뭐 유죄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본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군인들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저렇게 다치는데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번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곽종군 특수전사령관 1공수여단장 뭐 이런 그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뭐 물론 그 사람들의 행위도 나쁘지만 그렇게 몰아간 건 누구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 뒤에서 그 다 기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정 기획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 명령에 따라도 저렇게 처벌을 받는데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런 행위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심각해요. 이런 거 우리가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지금 뭐 이 제대로 된 그 나라라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지도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목적이 뭐고 목표는 뭐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다들 이제 중구난방인데 이 모든 일의 마지막 궁극적인 귀결점은 결국은 국회 개혁이다. 이 점은 꼭 머리에 넣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